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10월 6일 순서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 어제 미국 시장이 어제 밤에 볼 때는 네. 또 나스닥이 막 2% 빠지고 다우가 1.5% 이상 빠지면서 시장이 10월 달부터 약간 돌아서는 분위기인데 또다시 9월달 모습이 재현되는 건가. 예, 조금 걱정을 하면서 잤었는데, 네, 많이 이제 회복시켜 놓고 끝났더라고요. 네, 어제 변동성이 되게 심했습니다. 일단, 장이 열리기 전에 프리마켓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 2%씩 빠졌었는데, 어제 그 ADP에서 발표해주는 비농업 고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서 약간 또 이제 긴축을 더 강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가 있었다가 장중에 또 올리고 이제 장 막판에 또 밀리면서 3대 지수 좀 약보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수 보시면 다우가 한 14bp 하락을 했고요. S&P 500 20bp, 나스닥 25bp, 그리고 중소형 러셀 2000이 가장 크게 한 74bp 하락을 했습니다. 또 업종별로도 보시면 에너지가 어제 2% 넘게 올라서 가장 많이 올랐고요. 뭐 IT나 헬스케어는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고, 어제 또 하락을 한 섹터로는 유틸리티, 소재, 부동산 한 2%, 1% 정도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 에너지 섹터가 2% 오른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어제 또 유가가 네. 한 1% 이상 오른 것 같더라고요. 네, 내용 좀 정리를 했는데 어제 WTI는 한 1.4%, 천연가스는 한 1.36%, 그리고 그 네덜란드 이 TTF는 어제 이것도 네덜란드 천연가스인데 7% 넘게 올랐습니다. 일단 오펙 플러스 11월 달 하루 원유 생산량 200만 배럴 감산한다라는 합의 소식이 있었고요. 뭐 경기 침체나 시장이 좀 불확실하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이쪽에서 러시아랑 사우디가 수출 1, 2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소식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나이지리아 석유 장관이 한 얘기로는 오펙 플러스의 희망 유가는 한 $90 선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바이든이 지난 7월 달에 사우디를 방문해서 뭐 감산하지 말아달라, 좀 이렇게 생산 계속 더 늘려달라 이런 이유로 사우디를 방문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좀 효과가 없었고 어제 좀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이 그래서 또 11월 달에 전략 비축유 1100만 배럴 풀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에너지 기업들과 추가 생산 그리고 증대 조치를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블룸버그 쪽에서는 200만 배럴 감산을 결정을 했는데 오펙 플러스 이 회원국들이 현재 생산 기준치에 못 미치는 원유를 생산하고 있어서 실제 감산량은 한 90만 배럴 수준일 것이다. 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천연가스랑 TTF 모두 좀 올랐는데요. 이 파티 비롤이라는 에너지 사무국 사무총장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로이터 통신의 자료를 참고를 했고요.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문제로 인해서 유로존 대체로 한 90% 수준의 가스 탱크를 저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그래서 뭐 약간의 충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가오는 겨울에도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역사적으로 유로존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약 한 40% 정도였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내년 겨울인데 내년 봄에는 유로존 천연가스 저장량이 한 25%에서 30%로 줄어들 거라서 또 다가오는 내년 겨울에는 또 다시 채워야 하는데 그때가 진짜 문제다. 그래서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그 콘트 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한번 월간 투자를 했을 때 할로윈 전략 같은 시저널리티 분석을 좀 이것저것 해봤었어요. 네. 이것저것 해보다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을 했었는데 주식은 10월 달에 투자해서 그 다음 5월 달에 파는 전략이 확실히 우리 강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8월 달에 투자해서 한 3개월 동안 수익이 나는 자산이 있었는데 그게 에너지더라고요. 에너지였고 11월 달부터는 오히려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나더라고요. 그 말은 우리는 11월, 12월이 되면
에너지 가격이 겨울로 들어가면서 난방유가 더 뭐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런 식으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한 50년치를 해보니까 오히려 8월 달부터 올라가고요. 이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결국은 8, 9, 10월 달에 주가 하락에 또 부담이 됐었구나라는 걸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강 작가랑도 뭐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왜 할로윈 전략이 왜 유효한지, 왜 그게 시즈널리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모든 시장에서 거의 유의미한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그 이유를 못 찾았었는데 다른 자산, 금, 뭐 그다음에 원자재 이런 걸 다 해봤었는데 그 에너지 가격이 오히려 여름부터 오르고 오히려 11월 달부터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겨울이 되면 천연가스 가격도 다시 급등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입관하고는 다르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는 총재들 계속 얘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예. 네. 총재들, 그 전에 어제, 발표됐었던 경제 지표만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어제 그 ADP라는 이 민간 기관입니다. 이쪽에서 비농업 고용을 발표를 해줬는데 20.8만 건 기록했습니다. 이게 컨센서스가 20만 건이었는데, 좀 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장에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전월치, 그러니까 지난달에 13.2만 건이었는데, 이것 또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18.5만 건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 이 세 방목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그러니까 내일 일단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금요일 날 그 정부 기관에서 발표를 해주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이 ADP 비농업 고용은 약간 그 변동성이 심하고 그 민간 쪽에서 해주는 거다 보니까 약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뢰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금요일날 발표해주는 이 비농업 고용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현재 25만 건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31.5만 건이었는데 한 10만 건 넘게 하회할 네. 것으로 좀 시장에서 보고 있고 똑같은 9월 달에 대한 네, 비농업 고용에 대한 데이터인데 네 그렇습니다. ADP는 이번에 컨센이 20만 건이었고 네, 전월에 18만 5천 건이었는데 20만 8천 건이 나오면서 더 그렇습니다. 늘었는데 네, 이번 금요일날 발표하는 데이터는 오히려 31만 전월에 비해서 줄어든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ADP께 약간의 그런 이 고용 이쪽의 흐름은 좀 알 수는 있겠지만 정부 기관에서 발표를 해주는 금요일 날 이 비농업 고용 지표가 좀 더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10월 13일 날 CPI가 발표가 됩니다. 네. 일단 블룸버그의 컨센서스 헤드라인 CPI가 8.1%. 8.1이죠, 지금. 네. 예. 그래서 지난달에 8.3이었는데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반면 이제 코어 CPI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거는 6.5% 컨센서스 나와 있는데 지난달에 6.3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갈 것으로 일단 나오고 있기 때문에 CPI가 아직 조금 우려스럽고 고용 지표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 발언들 어제 또 나왔는데 샌프란시스코 메리데일리 총재가 금리를 이 제약적 영역, 이 리스트릭티브 테리토리 이걸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약적인 영역까지 올릴 것이라고 하면서 필요하면 더 많이 올릴 것이다. 그리고 이분도 비농업 고용 지표 금요일날 나오는 게 둔화된다면 페드에게는 좀 좋은 소식이다라고 코멘트를 했고요. 그리고 애틀란틱, 라파엘, 보스틱 총재는 인플레와의 싸움은 여전히 시작 단계이다. 그래서 경기 둔화한다고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금리를 또 제약적인 영역 한 4%에서 4.5%까지 올린 뒤에 동결 후에 좀 지켜보겠다라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중립금리가 어느 정도 그 금리 수준에서는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그죠? 네, 경기를 너무 과열시키지도 않고 또 위축시키지도 않는
그 수준을 이제 중립금리라고 하는데 연방준비은행은 원래 금리를 갖다가 이제 중립금리 수준에 맞추는 게 목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를 무리하게 올려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물가를 잡겠다. 네. 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만 잡힌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고 원래 중립금리를 넘어서서 경기가 침체가 오도록까지 금리를 올리면 안 되는 건데 예, 지금은 이제 물가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가와 관련된 지표를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 예, 금리가 어제 다시 좀 올랐어요. 네, 또 매크로 쪽 보시면 어제 10년물이 12bp 올랐습니다. 3.75%로 마감을 했고요. 2년물 같은 경우도 6bp 오르면서 4.15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최근에 좀 변동성이 심한데 어제는 111에서 마감을 하면서 한 1% 정도 좀 올랐습니다. 이제 뭐 유가나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 쪽으로 좀 보시면은 어제 빅테크 쪽에서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네. 구글, 아마존, 메타 플랫폼즈, 넷플릭스 이렇게 조금씩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한 3.5%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뭐 금융주는 좀 약세를 보였고 반도체 조금 좀 좋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0.94% 올랐고요. 뭐 엔비디아, 뭐 퀄컴 같은 경우 한 2% 올랐고 네, 어제 또 유가나 천연가스 많이 올라서 에너지 쪽이 강세를 보였는데 엑소모빌이 한 4% 올랐습니다. 그리고 옥시덴탈 한 2.4%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이번에 액면 분할하기 전 가격으로 따지면 600불까지 빠졌다가 다시 900불까지 그 900불이 이제 300불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이 경기 침체나 아니면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이런 걸로 이제 마켓 리스크에 대한 걱정으로 주가가 빠졌을 때 이렇게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900불이 600불까지 빠졌었고 다시 900불 즉 지금 가격으로 300불 되면 그때 살 걸 하면서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뭐 시장을 확인을 하고 나서 주가가 다 오른 다음에 이제 사는 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의 개념으로 산다면 사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을 내는 방법은 이렇게 우량 자산, 시총이 큰 자산을 노멀한 경제 상황에서 싸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서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 가치가 증가하는 그 정도 이제 우리가 버는 건데 조금이라도 더 남들보다 수익을 더 많이 내려면 그러면 어떤 매크로라든지 외생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빠질 때 그럴 때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런 생각이 테슬라 주가의 이제 변동성을 보면 좀 생각이 많이 납니다. 테슬라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240달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3대1 액면 분할을 한다면 거의 한 720불 수준이고 또 블룸버그에서 나오는 12개월 포워드 PR이 40배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전에 뭐 100배도 하고 7, 80배까지 떨어졌다가 네, 그리고 이제 많이 금리가 싸졌습니다. 여전히 높다 보니까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에 금리가 높은 데서 철저하게 이제 밸류에이션이 조금이라도 이제 착해졌을 때 우리가 사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2020년도에는 700불 그리고 2021년 작년에는 800불 올해는 900불 그 정도 이제 기업 가치가 성장하는 거에서 적정 밸류에이션이 적정 가격이 얼마인가 그 피벗 포인트에 대한 그 개념이 없으면 올라가면 쫓아 사고 떨어지면 불안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테슬라가 얼마가 적정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크로 이슈 걱정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내가 투자하려고 있는 그런 기업의 적정 밸류에이션은 얼마인지 그런 부분은 체크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추가적으로 테슬라 뭐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별개인 이 CEO 또 이슈가 계속 있습니다. 일단 뭐 트위터랑 그 재판 문제가 있는데 어제
델라웨어 법원장, 이게 델라웨어 그 재판이 있을 예정인데 법원장이 어제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19일 날 재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네. 이번 인수가 그냥 그대로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재판이 뭐 필요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재판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원고 피고 모두 소송 진행 여부에 대해서 뭐 이런 문서를 제출한 것이 없는 상황이고 10월 17일부터 신문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5월달, 6월달 2달 동안 이 문자 메시지 기록이 또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머스크가 다른 통신 수단을 뭐 썼을 것이다. 좀 의심스럽다. 근데 이런 문자 메시지들을 현재 좀 복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전에 뭐 머스크가 트위터를 원래 44빌리언 달러에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뭐 스팸 계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유 들면서 조금 더 싸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고요. 아예 뭐 철회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 전에 뭐 머스크 측의 그 변호인단에서 좀 이기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런 좀 이 CEO 리스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나 네. 이런 IT 관련된 뉴스가 있나요? 네, 일단 어제 미국 반도체 쪽도 좀 좋았던 상황이고요. 어제 한국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4.2%, LG 디스플레이 한 9.3%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상장되어 있는 이 TSMC 3.7% 올랐습니다. 어제 모건 스탠리의 이 가너 이쪽 이분이 또 리포트가 나왔는데 일본 시장을 제외한 아시아 그리고 이 신흥국 주식 전략에 대해서 한국과 대만을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과 아시아 주식시장에서 1995년 이후 가장 긴 약세장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좀 바닥을 찍고 있다. 근데 뉴사이클에서 이런 뉴사이클이 또 도래할 때 바잉 어퍼튜니티 주식을 사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그리고 대만의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또 상향 조정을 했는데 삼성전자 목표가는 68,000원, SK 하이닉스 목표가 13만 원, 애플의 일도 공급체인 LGD는 17,000원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코스피는 2,600포인트로 전망을 했는데 좀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나 이런 주식들 목표가 좀 보수적인 거로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업황이 올해 한 4분기 바닥을 찍고 내년 2분기 좀 반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고 있지만 공급 과잉이 해소되는 과정을 통해서 업황이 개선이 될 것이란 이런 전망을 또 리포트를 통해서 어제 내놨습니다. 예. 아니 이분이 작년 반도체 시황이 좋을 때 네. 약간 보수적인 의견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모건 스탠리 왜 저러냐 뭐 네. 이런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겨울이 올 거다 아주 긴 리포트를 또 냈었습니다. 그쵸. 네, 예. 네. 그랬던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업황이 올해 4분기 바닥을 네. 찍고 내년 2분기 반등을 전망을 한다라고 돼 있어서 저는 이 리포트 내용을 보면서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의견을 바꿨구나.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한국하고 대만 그 이머징 마켓에서 한국 대만 비중을 늘리라고 지금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또 한국 대만의 반도체 섹터도 비중을 확대하라는.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 뭐 그런- 다른 국가들은 또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쪽은 그렇게 좋지 않게 보고 있고 뭐 싱가포르 쪽도 좀 안 좋게 보는 코멘트들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 모건 스탠리의 이 전략 리포트에 나오는 이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은 의외로 그 뮤추얼 펀드 매니저들이 이 부분을 많이 따르더라고요. 예. 과거에도 보면 이머징 마켓하고 디벨롭 마켓 선진국하고 비중을 어떻게 이렇게 거기에 대한 이 리포트도 보면 막 한 70페이지에서 한 100페이지 되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데이터의 근거를 자세하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더라고요. 예. 계속 이제 안 된다, 이머징 마켓 안 된다, DM 비중을 계속 높게 가져가야 된다 할 때는 이머징 마켓이 실제로 안 좋고요. 딱 돌아서기 전이나 돌아서고 난 이후에 보면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우리는 왜 지금 이머징 마켓 비중을 왜 올리지? 뭐 이럴 수가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조금만 제가 본 거 좀 추가하면요. 네. 이분이 그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년 8월에 윈터 이즈 커밍 하면서 시황을 꺾었잖아요. 다시 이제 시황을 바꿨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하고 대만의 비중 확대 의견을 냈고요. 그래서 투자 등급을 좀 상향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한국의 업사이드를 내년 6월까지 한 지금부터 한 12%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목표가도 좀 보수적으로 제시했지 않나 싶어요. 그렇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리포트를 조금 더 체크해서 네. 그죠? 예. 예, 우리 최 상무님이 다시 한번 다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여미남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남궁재훈 주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